핵심만 전달하고 단숨에 사로잡는 선택과 집중의 기술. 한 문장으로 말하라. 지은이는 나스요 립슈츠.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먼저 프롤로그부터 읽겠습니다. 끄덕이고 빠져들게 만드는 말은 언제나 심플하다. 2013년 처음 스피치 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뉴욕주의 예선을 순조롭게 통과하고 준결승에 참가하려던 당시 관객 중에서 베테랑의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한 중년의 흑인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하이, 나는 제니스라고 해요. 당신의 스피치에서 가능성을 느꼈어요. 파이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요. 그는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코칭을 해주겠다고 했다. 원어민 강자들 사이에서 비원어민은 나 혼자였지만 예선에서 승승장구해온 덕분에 나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청중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면 얼마든지 있었고 메시지는 이미 충분하다고 할 만큼 원고에 담은 상태였다. 내게 남은 것은 연습뿐이었다. 문득 제니스가 스피치 연습 상대가 돼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스피치 지도를 받으려면 보통 시간당 4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게다가 무료라니 얼마나 운이 좋은가.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선택이 훗날 내 스피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칭 첫날 입을 열자마자 제니스가 말했다. 나스요, 당신은 아직 스피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피치를 들은 후에 메시지는 땡땡이었어 라고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덜어낼 용기를 가져요. 덜어낼 용기? 눈이 새롭게 뜨이는 순간이었다. 여러 가지 방식의 말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내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메시지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 덜어내는 훈련을 시작했다. 현재 나는 미국에서 프로페셔널 스피커로 일하고 있다. 테드 토크에 출연한 적도 있지만 무상으로 강연을 하는 발표자와는 다르다. 프로페셔널 스피커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한 주제의 전문가로서 유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연수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리더십, 전략적 사고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으로 다룬다. 프로페셔널 스피커의 스피치는 기조 강연의 경우 평균 1시간 내외, 연수 등은 하루나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나는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일본의 교육을 받았다. 국제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니 영어 원어민이 아니라 토종 일본인인 셈이다. 그런데도 뉴욕에 거점을 두고 프로페셔널 스피커로서 영어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연설자들 중에서 3,500명만이 소속되는 선두 집단인 국제 스피커 협회의 프로페셔널 멤버로도 인정받았다. 단지 영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영어 원어민의 어휘력은 2만에서 3만 5천 단어 정도라고 한다. 내 어휘력을 테스트해 본 바에 따르면 부끄럽게도 1만 단어 정도 수준이었다. 1만 단어 정도면 8살짜리 아이의 어휘력과 비슷하다고 한다. 즉, 8살짜리 아이의 어휘력으로도 원어민 성인을 말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메시지 전달력이 결코 어휘력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그러니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든 또 낯을 가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8살짜리 아이의 어휘력 정도면 충분히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한 문장 말하기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 역시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능숙하게 말을 했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남들 앞에서 자기소개만 하려고 해도 긴장돼 겨드랑이가 땀으로 젖곤 했다. MBA 공부를 위해 뉴욕 대학교로 유학 갔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손과 겨드랑이가 축축해질 만큼 긴장했다. 그러다 정작 내 순서가 되자 지금껏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고작 자기소개 정도의 머리가 하얘지는 수준이라니. 나는 극심한 자기 혐오를 느꼈다. 그 후로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는 매번 어렵게 느껴질 뿐이었다. 팀을 이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가장 짧은 부분을 맡았다. 앵무새처럼 통째로 외운 대사를 읽기만 했고 어서 빨리 발표 시간이 끝나기만을 빌었다. 사회인이 되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나 세미나에서 말할 기회는 더욱 많아졌다. 아무리 어려워도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 끝에 토스트 마스터즈 클럽을 알게 됐다. 토스트 마스터즈 클럽은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배우는 단체로 세계 143개국에 35만 7천 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 스피치 콘테스트라는 큰 행사를 개최하는데 앞서 소개한 제니스와는 그곳에서 처음 만났다. 2013년 처음 출전한 이후로 나는 매년 그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제니스 덕분에 첫 출전에 뉴욕주의 파이널리스트가 됐고 이후로도 꾸준히 파이널리스트에 입상하게 됐다. 그리고 제니스의 코칭을 계기로 계속해서 전 세계 챔피언인 크레이그 밸런타인, 마크 브라운, 데런 라크루아 등에게서도 사사를 받아왔다. 코치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집약시키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말을 철저히 덜어내고 얼마나 잘 전달되도록 하는지, 그리고 단 5분 만에 얼마나 극적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그들에게 배운 것은 모든 전달 기술에 꼭 필요한 사고법이었다. 실제로 결승전에서 300명가량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스피치를 선보였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대중연설에 매진하게 됐다. 또 프로페셔널 스피커로서 미국 전역에서 활약하는 크레이그 밸런타인이 시작한 스피치 코치 인증 프로그램인 월드 클래스 스피킹을 수료했다. 도쿄에서는 테드 와세대에 나가기도 했다. 맥킨지에서 업무 경력을 쌓고 전략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논리적 사고가 비즈니스 말하기를 위한 정보 정리 기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어떤 상대에게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방법을 담은 것이 한 문장으로 말하는 브레이크 스루 메소드이다. 그야말로 덜어내기를 위한 궁극적 사고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MBA 유학을 떠나 자기소개를 실패한 날로부터 프로페셔널 스피커가 되기까지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연마한 한 문장으로 말하는 기술을 오롯이 이 책에 담았다.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웃거나 감동하고 있다.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에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기획회의에서 통과된다. 완고한 상사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야말로 당신의 이야기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묘미다. 브레이크 스루 메소드라면 가능하다. 당신도 프레젠테이션, 미팅, 협상, 보고 등 비즈니스 상황에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 제1장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 불필요한 메시지는 오해를 불러온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모두 평소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저지를 법한 일들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브레이크 스루 메소드의 기본적인 콘셉트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소개한 식품기기 회사처럼 넘치는 아이디어와 의욕만을 내세워 열심히 전달하려고 할수록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회사는 젊은 사장의 진두지휘 하에 기자재 제공부터 식재료 공급, 식품 개발, 응식점 관리까지 폭넓게 진행하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이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만큼 의욕적인 사장은 곧장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행동력도 갖추고 있었다. 열정이 넘친 나머지 자사의 강점을 모두 강조하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알리고 싶어 했다. 심지어 개발 중인 시제품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판매를 할 때는 이것저것 다 내보이고 싶어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 과잉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 너무 많은 정보량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헛도는 것이다. 이것이 흔히 벌어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알리려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의 맹점이다. 미스 포인트. 전달하려는 정보가 너무 많아 분산된다. 내가 대중연설을 배울 때 코칭을 해준 제니스로부터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지도받은 것은 바로 이야기를 하나의 메시지로 집약시키는 일이었다. 나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스피치 안에 메시지가 2개네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요?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잘 다듬었다고 생각했지만 제니스에게 꾸준히 지도받은 것은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는 작업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든 상사에게 하는 보고든 영업 미팅이든 모든 비즈니스 말하기에는 상대방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마련이다. 그 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브레이크 스루 메소드에서는 원빅 메시지라고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원빅 메시지에 담아야만 상대방에게 훨씬 잘 전달된다. 그리고 원빅 메시지를 한 문장 내로 정리해 더 명확하게 의도한 대로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쩌면 한 문장에 메시지를 담아내기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모든 말하기를 한 문장 내로 끝내라는 것은 아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남기고 싶은 원빅 메시지를 한 문장 이내로 응축시키라는 말이다. 그럼 왜 한 문장일까? 메시지가 해석의 여지를 준다면 오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 말이 장황해진다면 해석의 여지는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상대의 기억에 각인시키려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문장으로 전달해야 한다. 인간은 대개 15자에서 20자 정도의 한 문장을 가장 기억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스피치 콘테스트의 세계 챔피언인 크레이그 밸런타인도 영어 스피치에서 10단어 정도로 정리하라고 강조한다. 영어도 10단어로 요약하는 것이 최적의 길이인 셈이다. 단 영어와 우리말은 어순이 다르고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글자 수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I am Korean. 3단어. 나는 한국인입니다.
8자. I like these shoes. 4단어. 나는 이 신발을 좋아해요. 10자. Have you ever been to this country? 7단어. 이 나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11글자. 영어의 단어가 10단어 내외면 우리말로는 한 문장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고의 헤드카피가 좋은 예다. 익숙한 문구를 떠올려 보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15자, 농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10자, 현대카드.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13자, 아디다스. 여자라서 행복해요. 8자, LG전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8자, BC카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18자, 에이스 침대. 이처럼 텔레비전 광고의 헤드카피는 대부분 2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작성된다. 한 문장으로 메시지를 줄이면 짧아서 더 강력해지고 또 말의 리듬감도 좋아지며 기억에도 잘 남는다. 농심의 새우깡 광고와 다음의 상품 설명을 비교해보자. 이 새우깡은 소맥분, 소금 등을 섞은 반죽에 천연새우를 여러 종류 섞어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껍질도 버리지 않고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독특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튀기지 않고 구워서 반죽이 살아있고 바삭거리는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식품 개발자라면 당연히 제품의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세세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하면 소비자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우를 넣었을까? 껍질도 들어있구나.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튀기지 않고 구우면 반죽이 살아나는구나. 어째서 그렇지? 아무리 정확한 설명이라도 짧은 광고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전달하려고 할수록 집중도 되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으니 자꾸만 손이 갈 정도로 맛있다는 건 아닌가? 그러한 생산자의 마음이 바로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라는 짧은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언어권에서는 한 문장으로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환경에서는 예의를 중시하다 보니 완곡한 표현을 선호한다. 경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하려는 메시지 이외의 불필요한 묘사 등이 많아지기 쉽다.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차려야 하는 완곡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호흡으로 전달되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나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경우에는 해석의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알잖아. 그 느낌으로 잘 부탁해. 같은 팀 동료 사이라면 이런 주문이 통할지 몰라도 팀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해석의 여지 없이 곧장 의미가 전달돼야 한다. 과감하게 원빅 메시지만 남기고 덜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원빅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려면 정말로 필요한 말만 남기고 주변 정보는 덜어내야 하는 수밖에 없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오해의 여지도 줄어들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셈이다. 만약 한 문장이 쓸데없이 늘어져 버리면 너무 산만해지기 때문에 정보를 덜어내야 한다. 한 문장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다 보면 정말로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만이 남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M사의 영업용 프레젠테이션도 이것저것 모두 알리려고 한 탓에 상품에 대한 주요 메시지가
흐려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한 문장으로 메시지를 깎고 다듬은 결과 거래처와 도매점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원빅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기기부터 식품까지 대두 전문 만물상입니다.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기 위한 광고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쓸 수 있는 또 다른 원빅 메시지도 만들어냈다. 가게나 집에서도 10분이면 만드는 노포두부의 맛.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맞춘 원빅 메시지와 그에 걸맞는 일관된 홍보 활동, 자료 작성, 상품 디스플레이 등을 진행한 결과 M사는 매출을 꾸준히 늘려갔고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다. 이처럼 원빅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듣는 이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일관된 프레젠테이션과 광고 문구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구직 활동 시에도 자기소개 문구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메시지가 애매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른 채 대화를 마치게 된다. 말하는 사람도 이것저것 말하려고 욕심만 내다가는 뒤죽박죽된 메시지를 전달해 상대방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가장 전달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 단 하나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찾으면 된다.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버려라. 비즈니스 말하기에서는 그야말로 정보를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즉, 상대방을 움직이는 말하기의 열쇠는 사고법에 있다. 제2장 스텝 1 불필요한 메시지 정리하기.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논리, 감정, 신뢰의 3박자를 갖추어라. 비즈니스 말하기의 목표는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머리를 움직여 의식을 바꾸고 상품 구입이나 생활 개선 등의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러 의미에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자신이 전달한 정보에 상대방이 공감해 움직여졌을 때 비로소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니 내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한다. 보통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바로 에토스, 신뢰, 파토스, 감정, 로고스, 논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설득의 3요소로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에토스와 파토스, 로고스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인간의 머리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거나 듣기 위해 일부러 찾아올 만하다고 느끼게 하려면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한다. 그런데 대체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평범한 프레젠테이션 중에는 기능만 나열하는 유형이 많다. 예를 들면 신제품 로봇 청소기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기능적 특징만을 전달하는 식이다. 물론 메시지의 로고스만으로 판단하면 그것도 좋은 세일즈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설득의 메시지에 파토스가 빠져 있다면 절대 상대방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려면 청소기를 손에 넣었을 때 생활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편해지고 좋아지는지에 대한 미래 예상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행복한 미래 예상도를 제시하면 인간의 마음은 움직이는 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기기 제조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도 감정이 이성보다 앞선다 라는 기조를 내세운다.
또 인간은 감정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에토스는 파토스와 로고스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에토스는 영어 단어 윤리의 어원으로서 신뢰와 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소기를 출시한 브랜드가 전기기기 업계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레 에토스가 작용한다. 또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다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기를 절약한다는 정보 등의 요소도 에토스를 형성하는 데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의 주요 소비자인 밀레니얼 세대는 윤리적으로 옳은지도 소비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여기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빼고는 마케팅할 수 없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방의 머리를 움직여 의식 개혁을 이뤄내고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하게 만들 때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과 머리를 움직이는 말하기를 할 수 있다. 제4장 스텝 3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짜기.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누구나 경청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힘.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피치의 달인들은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늘 입을 모아 말한다. 대중의 연설의 대가이자 국제 프로 스피커 협회의 전당에 입성한 패트리샤 프립은 스토리가 가진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거부감을 갖는다. 하지만 잘 짜인 좋은 스토리에는 누구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어설프고 장대한 스토리보다 섬세하고 잘 짜인 스토리가 훨씬 기억에 남는다. 1999년 국제 스피치 콘테스트 우승자인 크레이그 밸런타인도 코칭을 할 때 꼭 고객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우선은 스피치에 대해 잊어버리고 당신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정보가 아닌 스토리에 끌리는 법이다. 그리고 특별한 스토리를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극히 단순한 스토리를 멋지게 이야기하는 편이 청중의 뇌리에 더 잘 남는다. 스토리텔링 기술은 테드토크 같은 곳에서 스피치를 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스토리의 힘은 사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다 극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스토리가 활약한다.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필해 고객을 설득하고 싶을 때, 새로운 콘셉트를 이해시키고 싶을 때, 사원 전체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의식개혁, 행동의 변화를 이끌고 싶을 때, 자사의 비전과 목표를 투자가들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흔히 데이터나 숫자, 이론 등의 사실, 논리나 배경, 과제, 해결 방안 등의 정보를 메모처럼 나열하며 사례를 소개하기 쉽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정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이야기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야기를 전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떠나버릴 것이다. 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스토리에 담으면 상대방이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상대방은 설렘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으니 쉽게 기억하고 수긍하게 된다. 스토리는 듣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 전달로 이어진다. 머리에서 시작해 마음을 이해시키고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교훈까지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은 스토리의 완성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엔터테인먼트다. 원래 프레젠테이션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해져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까지 굳이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는 사원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알려줬다고 한다. 감정이 이성보다 앞선다. 즉, 인간은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판단하는 동물이다. 비즈니스에서는 자칫 논리나 사실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성에 치우친 설득 방식을 취하기 쉽다. 하지만 머리와 마음을 모두 움직이지 않으면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도 상대방이 완전하게 납득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 프레젠테이션이란 곧 엔터테인먼트화된 정보를 선물하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 보이는 것은 아니니 연예인이 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매료시켜 그들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다. 가수는 노래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지만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는 정보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대개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은 스토리가 결여돼 있어서 지루하다. 과연 어떻게 정보를 엔터테인먼트화 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스토리 구성법을 배워보자. 상황 설정, 위기, 변화의 스토리 구성법. 스토리라고 하면 옛날 어떤 곳에 라는 식의 시작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비즈니스 말하기를 공부하고 있으므로 스토리를 기업형 스토리라고 부르기로 하자. 비즈니스 석상에서 사례소례는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기업형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직 드문 듯하다. 기업형 스토리도 기본은 같으니 우선 스토리의 기본이 되는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경우든 스토리는 3막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막에서는 먼저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스토리의 상황이 설정된다. 제2막에서는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주인공은 여러 곤란이 들이닥치는 가운데서도 가감히 맞서며 위기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다. 마지막 3막에서는 변화의 결과로 맞이한 새로운 상황이 그려진다. 예를 들어 모모타로 전설을 떠올려 보자. 제1막에서 심성이 고운 노부부가 등장한다.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복숭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건강한 아기가 튀어나온다. 주인공이 모모타로가 등장한 것이다. 모모타로는 무럭무럭 자라서 멋진 사내 아이가 됐고 평화롭고 행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각 등장인물에 대한 설정도 제1막에서 그려진다. 제2막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의 난폭함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모모타로는 개 원숭이 꿩을 데리고 귀신을 퇴치하러 떠난다. 강력한 귀신들에게 위협을 당할 위기에 처하다가도 결국 귀신을 하나씩 물리친다. 제3막에서는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대부분의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3막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막에서 문제, 갈등, 위기 상황을 보여줄 때 스토리가 스토리다워진다. 갈등 요소 없이 제1막과 3막만 존재한다면 어떤 드라마도 생기지 않는다. 갈등 요소는 이야기 구조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요소인데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극적인 갈등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못 지어낸다. 고객한테 갈등 요소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담에 공감하는 법이다. 갈등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떠올릴 때 제1장에서 배운 브레이크스루 메소드의 4가지의 F를 떠올려 보면 좋다. 1. 실패
2. 불만 3. 첫 경험 4. 결점 갈등 요소를 억지로 만들어 넣어 황당무계한 스토리를 지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겪은 어려움을 갈등 요소로 생각하면 충분하다. 어떤 비즈니스든 언제나 모두에게 원활하게 풀리는 법은 없다. 제 아무리 훌륭한 상품을 개발하는 도중에라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런 갈등 요소에서 벗어나 지금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갈등 요소가 고조될수록 대비 효과가 생기고 상대방의 마음은 더욱 매료되는 법이다. 4가지 F를 통해 갈등 요소를 잘 찾아내보자.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도전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 왔는지,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의 인간적인 드라마를 끌어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다. 지금껏 자사 제품은 시장 1위를 고수해 왔는데 경쟁사가 등장해 5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책을 강구한 끝에 한 가지 안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상품 개발을 진행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고 영업적인 면에서도 잘 되겠냐며 의문스러워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신상품을 개발했고 보란듯이 시장 1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기업인이나 유명인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형식적으로는 다큐멘터리지만 구성을 잘 살펴보면 사실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적 구성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는다. 이런 프로그램에도 역시 3막 구성 기법이 사용된다. 당신의 비즈니스에도 분명 그런 드라마가 가득할 것이다. 어떤 비즈니스든 고생과 도전과 드라마가 존재한다. 당신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만의 경험이 있을 테니 그것을 찾아내어 스토리로 만들어보자. 프레젠테이션이든 영업이든 자신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자신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갈등 요소가 있고 당신은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까?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보도록 하자. 7초 만에 상대를 사로잡는 3가지 방법. 단 7초 만에 상대방을 사로잡아야 하는 도입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다음 이야기가 기대돼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1. 스토리.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방법은 갑자기 스토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세미나를 할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세미나 강사로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자기소개도 해야 하지만 가령 평범하게 안녕하세요. 노부모토 나스요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사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온 연수라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2014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한 선술집에서 저는 기사의 미치오 사장님과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침 대학의 연차총회가 성황리에 끝나서 마음을 터놓고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미치오 사장님이 그러고 보니 자네를 몇 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군요. 댄스를 즐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고 물어왔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사장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라는 사실을 스토리에 담아 은연중에 전하면 말하는 이에 대한 신뢰감도 자연스레
높일 수 있다. 그 후에는 왜 사장이 본인에게 연수를 부탁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장의 의도, 기업 목표 등을 스토리의 일부로 녹여 이야기한다. 많은 참가자가 분명 일도 바쁜데 연수에 참가할 시간이 있으면 일이나 처리하겠어 라고 생각할 테지만 갑자기 우리 사장과 선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이 라는 스토리로 스피치가 시작되면 웬만해선 주목하게 된다. 스토리는 그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질문. 참가자들이 놀랄 만큼 강력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직접 질문을 받으니 자기도 모르게 자문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빨려들기 쉽다. 가령 신차 시승식을 상상했을 때 이런 질문은 어떨까? 지금 당신이 타는 차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함께 설렘을 즐기는 가족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교통수단의 도구에 불과한가요? 설렘을 공유하는 차, 그것이 땡땡 모터스의 대표주자인 땡땡 차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땡땡 차량의 3가지 설렘을 전달하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 놀라운 사실. 참가자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숫자를 들어 흥미를 끄는 방법이다. 가령 세계에서 빵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터키입니다. 라는 식의 의외의 지식이 주체와 부합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신차 시승식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자동차 딜러들에 따르면 시운전을 하러 온 고객의 80%는 시동을 걸기도 전에 그 차에 대한 만족감이 이미 결정돼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도어를 닫는 소리의 중후함이라고 해요. 땡땡차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차입니다. 4. 인용. 격언이나 유명 인사의 말 또는 시 등을 인용하는 방법이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차 시승식의 예를 들어보자. 땡땡 모터스의 창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하는 법을 보면 그 차에 탄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메시지를 인용하든 그것이 원빅 메시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목을 끄는 효과만 있고 내용과 무관한 이야기를 도입해 가져온다면 그리 큰 결과를 볼 수 없다. 제5장 원빅 메시지만큼 중요한 비언어적 기술. 커뮤니케이션의 93%는 비언어 정보.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주 거론되는 머레이 비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엘버트 머레이 비언 박사가 감정과 태도에 대해 모순된 메시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실험한 결과로 밝힌 법칙이다. 그에 따르면 상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비율은 이야기의 내용과 같은 언어 정보가 7%, 어조나 말의 빠르기와 같은 청각 정보가 38%, 겉모습과 같은 시각 정보가 55%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얼굴 표정이나 시선, 몸짓, 자세 등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이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법도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연 타나카 씨의 아이디어는 좋네요 라는 말을 아무 억양이나 감정을 실지 않고 읽으면 빈정거림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 넥타이 멋지네요 라는 말 역시 만약 코웃음과 함께 얕보는 듯한 말투를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분명 불쾌해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했을 때 비로소 칭찬으로 통한다. 물론 평소에는 누구나 자연스레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지만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말과 표현이 어긋나기도 한다. 특히 서양만큼 풍부한 표정으로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감정 표현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면 전달되지 않거나 정서적 호소가 부족한 전달이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오늘 이 모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7초와 30초의 법칙의 관점에서 보아도 좋지 않지만 이 대사를 진심으로 기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대개의 경우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어투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첫인상은 도입부에서 결정되기 쉽다. 따라서 특별히 개인적인 이유로 정말 기쁜 감정을 담은 인사가 아니라면 이런 문장은 제외하는 것이 낫다. 나는 제니스에게 개인 레슨을 받을 때 이것에 대해 철저히 배웠다. 가령 내가 원고를 읽으며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니스는 나스요. 잠깐만요. 당신은 놀랐다고 하는데 전혀 놀란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때 정말로 굉장히 놀랐다면 감정을 실어서 말해야 해요. 하고 표현에 대해 지도해 줬다. 내 나름대로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피치를 할 때는 단어 단위로 감정을 싣고 목소리에도 표정을 담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살아있는 인간이 전달하는 것인 만큼 제스처나 목소리의 상태, 얼굴 표정, 눈맞춤, 열의 등을 통해 무의식 중에 느낀 이러한 단서들이 듣는 이의 이해도와 감동을 좌우하는 법이다.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인 부분에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이 숨어 있다. 비언어의 매직을 최대한 살리기를 바란다. 스티브 잡스처럼 비유하라. 2008년 스티브 잡스는 전설로 남을 만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작은 봉투를 들고 등장해서는 거기서 노트북을 꺼내 보인 것이다. 맥북 에어의 발표 현장이었다. 캐치카피는 The World's Thinnest Notebook, 우리말로 옮기면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이다. 스티브 잡스는 두께가 고작 4mm라는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봉투에 넣어 보임으로써 관객을 압도했다. 상품이 얼마나 얇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사람들이 실감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예에 비유해 실제로 샘플을 보여주거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오르도록 말하면 그 상품이 남의 일에서 내 일로 바뀐다. 그 노트북이 얼마나 얇고 가벼운지 마치 제 손으로 집어본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대한 부지라고 하는 것보다 도쿄돔 5개 정도의 넓이를 가진 부지. 장거리보다는 도쿄타워를 수십 개 쌓아 올린 것 같은 길이. 10분 만에 절대적인 칼로리 연소보다는 1시간 동안 계속 줄넘기를 한 것과 같은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구체적이다. 구체성이 커지고 가깝게 느껴질수록 설득력도 커져서 한층 더 잘 전달된다. 이러한 연출은 드라마틱한 인상을 부여해준다. 제가 읽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